지금부터 내가 이 부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습니다. 관리 점검이라 가볍게 왔다던 그녀. 그런데 막상 마주한 풍경은 썩은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훈련장은 멈춰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엔 오래 눌린 공포와 체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도 분노도 삼킨 채 군화 끝으로 흙을 밀어보며 상황을 가늠합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다 감추지 못한 절박함이 어깨선에서 일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훈련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줄줄이 나타나며 공기가 묘하게 굳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이유 모를 냉소를 흘립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고 그 표정 하나로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5년 전 단 한 번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그 사건의 그림자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곧 이 부대에 숨겨진 과거와 보이지 않던 진실, 얽힌 인연이 폭발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군 제7훈련단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대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구령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고 점호 시간마다 장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췄죠.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오래된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비리와 무책임이 부대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 구석에는 녹슨 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막사 안쪽엔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입만 열면 여긴 원래 그래요라며 체념을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포기와 무기력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죠. 특히 5년 전 발생한 훈련 사망사고는 부대 내에서 금단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꺼내려 하면 주변에서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사고는 이미 훈련 중 과실로 종결되었고 공식 기록에는 단 몇 줄의 요약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선 여전히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화장실 앞에서, 야간 근무 중 보초들 사이에서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떠돌았습니다. 서울의 국방부 상황실은 제7훈련단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정확히 맞춰진 시계 소리,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긴장감. 이곳에서 윤서연 대령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매일같이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윤서연 48세, 707 특수임무단과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의 여군 대령. 철두철미하고 강단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단단한 겉모습 뒤에는 20년 넘게 군 생활 속에서 받아온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뒤늦게 군 경력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예편했고 후배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 하나가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은 밤마다 서연을 깨웠고 아침마다 커피잔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 유지될 리 없다는 것을. 2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며 배운 건 평온함이 오래갈수록 뒤따르는 폭풍은 더 거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곧 그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제7훈련단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은 구보를 돌았고 조교들은 목청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언제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훈련 중 실수라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단장 조기문 대령은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52세의 조기문은 부대를 20년 넘게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장병들에게 인자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진 표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기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의 책상 위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장관실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윤 대령, 내일 아침 장관실로 오게. 짧고 단호한 목소리.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일까, 기대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서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제7훈련단의 저녁 훈련장에는 여전히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소리를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공허했습니다. 장병들은 움직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707시절의 사진. 젊은 서연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왔지만 장관실 앞에 서면 언제나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장관실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와 군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서연을 보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게.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관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제7훈련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7훈련단. 이곳에 한번 다녀와 주게. 서연은 파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단순 점검이면 다른 대령을 보내셔도 충분한데요. 장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서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5년 전 사망사고 보고서가 시야에 꽂혔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것이었습니다. 훈련 중 과실사라는 결론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덮었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직 그 부대에 있지.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파일 속에는 사고 당시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시 간부들의 명단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명단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기문. 그 이름만으로도 서연의 숨구멍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5년 전
그 사고의 소문 속에는 조기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기문은 훈련 책임 간부였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이유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유족이 다시 진정서를 넣었네. 5년 동안 매년 넣었지만 이번엔 새로운 증거를 들고 왔어. 당시 훈련 영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군. 영상이요? 아직 확인하지 못했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덮어왔던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어. 장관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야 해. 707 출신이라면 그곳 공기를 금방 읽어낼 거야. 그리고 자네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파일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오늘 당장.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관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 몰랐지만 이 선택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연 스스로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곧장 숙소로 돌아가 군복을 챙겼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707 시절 입었던 전투복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옷을 잠시 바라보다가 현재 입고 있는 정복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그 사고에 대해 서연도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연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 중이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그 사건이 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히 묻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서연은 백미러 너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8세. 주름이 몇 개 더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차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눈앞에 펼쌌습니다. 제7훈련단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진 곳,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무언가를 숨기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서연은 제7훈련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낡은 간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보초병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보초병들은 어색한 경례를 했습니다. 시설 점검을 나온 대령을 맞이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마치 감시하러 온 사람을 대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보초병들에게 가볍게 답례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훈련장 너머로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만 갖춘 듯한 생기 없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방치된 장비들, 그리고 무기력한 표정의 장병들. 이곳은 겉으로만 부대였습니다. 행정실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복도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치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자 훈련단장 조기문 대령이 지나치게 과한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순 점검인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의 말투 속에는 미묘한 경계심과 불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숨기는 자의 냄새는 쉽게 읽힙니다. 서연은 조기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조기문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서연은 조기문이 안내하는 대로 부대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훈련장, 막사, 식당, 그리고 행정실까지. 조기문은 모든 곳을 보여주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무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막사, 반듯하게 정렬된 장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그 완벽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우리 부대의 자랑인 최신 훈련장입니다. 조기문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장비들은 최신이라고 하기엔 낡아 있었고 훈련장 한쪽에는 녹이 쓴 철봉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간부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조기문을 포함해 6명의 간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훈련 실태 점검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겠죠?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5년 전 훈련 사망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조기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훈련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디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당시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이요? 네, 시스템 오류로 일부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도 노력했지만, 그럼 현장 CCTV 영상은 있겠네요?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조기문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당시 해당 구역의 CCTV가 고장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우연이 많네요. 기록도 없고 영상도 없고.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님들은 기억하시겠죠? 조기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5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간부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방식대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기문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윤 대령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희도 협조할 테니.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조기문을 바라봤습니다. 협조요? 기록도 없고 기억도 없는데 무슨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조기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의 내면에서
707씩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썩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장관이 건네준 파일과 오늘 확인한 내용들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훈련 중 낙하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유족이 제기한 진정서에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직전 아들이 전화로 훈련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훈련장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아직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훈련장을 천천히 걸으며 서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장비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서연이 돌아보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일병이었습니다. 밤에 웬일입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한 곳으로 병사를 이끌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이 5년 전 일 때문에 오신 거 맞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대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다는 게 뭡니까? 훈련이 너무 이상합니다. 가끔 간부들이 특정 병사들만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는데 그 병사들은 돌아오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달라진다? 네, 눈빛이 죽어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하거나 다른 부대로 가버립니다. 서연은 병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대 뒤편 산 쪽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부대 뒤편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당일로 훈련 강도를 전면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느슨한 훈련 대신 707식 체계를 일부 도입했습니다. 간부들은 당황했고 장병들은 술렁였습니다. 저 대령, 그냥 점검하러 왔다더니 왜 이렇게 빡세지? 진짜 707 출신이래. 우리 죽는 거 아냐? 누군가는 겁을 냈고 누군가는 묘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훈련장 한가운데 서서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빛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기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조기무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며칠간 부대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훈련 일지, 병력 관리 대장, 보급 기록, 심지어 식단표까지. 하지만 모든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완벽한 기록은 대부분 누군가 꼼꼼하게 조작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5년 전 사고 당시의 자료들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공문서는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현장 기록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들의 증언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구는 오전 10시라고 했고 누구는 오후 2시라고 했습니다. 사고 장소도 훈련장 동쪽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간부들을 하나씩 불러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기억이 불명확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 부대는 뭔가 큰 것을 숨기고 있다고. 밤늦게 사무실에서 문서를 다시 점검하던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외장하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라벨에는 2020년 훈련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5년 전 사고가 발생한 해였습니다. 서연은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훈련 영상이었지만 그중 하나의 파일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분류라는 폴더 안에 날짜만 적힌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훈련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고 간부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간부들이 달려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병사를 일으키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 밖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조기문이었습니다. 조기문은 쓰러진 병사를 내려다보더니 주변 간부들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의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뒤편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보는 동안 서연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병사의 팔에 있던 인식표. 확대해서 보니 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조기문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껐지만 조기문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기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조기문은 서연의 책상 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외장하드가 아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기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하드,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서랍에 있더군요. 저장하면 안 됩니다. 윤 대령. 서연은 조기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기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기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 서연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단순한 훈련 기록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사정이 5년 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조기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기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령님, 제 충고를 들으십시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십시오. 이건 대령님을 위한 말입니다. 저를 위한 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기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외장하드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하드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력관리대장에서 그 인식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김민우, 당시 2등병이었습니다. 서연은 김민우의 기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입대일, 소속부대, 훈련 기록까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사고 발생 3일 후 갑자기 의병 제대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심각한 신체 부상이었습니다. 서연은 의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김민우의 의무 기록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확신했습니다. 김민우가 바로 5년 전 사망한 병사라는 것을.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병력 대장에는 의병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김민우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말을 이용해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유족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을 지켜보던 서연에게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밤에 만났던 그 일병이었습니다. 병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조심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대령님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훈련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서연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외장하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파일 외에도 몇 개의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훈련 계획서였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훈련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름이 김민우였습니다. 서연은 다른 이름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년 전쯤 이 부대에 있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10명 중 8명이 의병 제대했고 1명은 타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 김민우만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력 대장에는 의병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부대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연은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조기문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외출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조기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몰아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김민우의 집은 작은 농촌 마을에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낡은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김민우의 집 앞에 도착하자 서연은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리며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국방부에서 나온 윤서연 대령입니다. 민우 씨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또 조사하러 오신 겁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김민우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 겁니까? 민우 씨가 정말 사망한 게 맞습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대에서는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본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관 속에서 얼굴만 잠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정말 민우 씨가 맞았습니까? 닮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라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인지 아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례는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부대에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화장까지 그쪽에서 했고 유골만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연은 파일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외장하드에서 캡처한 영상 속 김민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이게 언제 찍힌 겁니까? 사고 당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집을 나서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에 오르자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연 대령입니다. 대령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도 조심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밤 11시 부대 뒤편 창고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였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서연은 조용히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시간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0시, 10시 30분, 그리고 10시 50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잠들었고 보초만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초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부대 끝자락 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장비들과 녹슨 철제 선반들이 보였습니다. 대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하은아, 최하은. 서연이 707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습니다. 서연이 다른 부대로 옮긴 후 하은도 여러 부대를 거쳐 결국 이곳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하은이 제7훈련단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하은의 눈빛은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감시받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전화에서 한 말이 무슨 뜻이야? 하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사실 그때 그 아이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고서엔 사망으로. 보고서가 조작됐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다고? 하은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겁이 났어요. 제가 말하면 저도 위험해질까봐. 서연은 하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김민우 이등병은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게 아니었어요.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기문 대령이 그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부대 뒤편 산 쪽으로요. 산 쪽에 뭐가 있는데? 옛날 훈련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끔 간부들이 그곳으로 병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병사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김민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조기문 대령과 다른 간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김민우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리라니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민우는 사망으로 발표되었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은에 대한 실망감도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를 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은도 피해자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하은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 사이로 조기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 대령이 이곳에 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서연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숨을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기문과 간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녹슨 철제 선반 뒤였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조기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손을 꽉 쥐며 안심시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선반 사이를 비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신용 장비를 만졌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단장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조기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서연이 어디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상하군. 제보가 확실했는데. 조기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자. 다른 곳을 확인해 봐야겠어. 간부들이 조기문을 따라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멀어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반 뒤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은 하은을 안심시키며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하은과 함께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숙소로 돌아가.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대령님은요? 나는 할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하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부대 뒤편 산 쪽으로. 하은이 말한 옛날 훈련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을 헤치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손전등은 켜지 않았습니다. 빛이 보이면 누군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앞쪽으로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출입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진 천장,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녹슨 장비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야 할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이곳을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몇 개와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모두 젊은 병사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이 김민우였습니다. 서연은 사진 아래 적힌 메모를 읽었습니다. 특별훈련 대상자라는 글씨, 그리고 그 옆에 날짜와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우의 메모에는 훈련 중단, 격리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안을 더 살폈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여러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훈련 기록, 의료 기록, 그리고 병사들의 상태 보고서. 서연은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실험장이었습니다. 문서에는 극한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켜 한계를 시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학대였고 범죄였습니다. 서연은 문서들을 가방에 넣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는 순간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조기문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왔군요.
서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기문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습니까?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이게 대체 뭡니까? 병사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조기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훈련입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을 만들기 위한.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서연은 조기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민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이는 정말 죽었습니까? 조기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기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살아있어선 안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그 아이는 훈련을 견디지 못했고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까? 조기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미쳤군요.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정상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조기문은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윤대령, 당신도 707 출신 아닙니까? 극한의 훈련을 견뎌낸 사람이잖습니까? 그럼 알 텐데요. 강해지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707의 훈련과 이건 다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한계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어 보이자 조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걸 내놓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조기문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곧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간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포위당했습니다. 윤 대령을 확보하십시오. 간부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대응 자세를 취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여럿이었습니다. 첫 번째 간부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었습니다. 두 번째 간부가 뒤에서 덮쳤지만 서연은 몸을 돌려 발로 차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제압당했고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조기문은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군요.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조기문을 노려봤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조기문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윤 대령을 격리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징계 안건을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간부들이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부대 한쪽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방에서 밤을 지새운 서연은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우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문이 열리며 한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서연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간부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단장님께서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셨습니다. 무슨 명목으로요? 훈련 중 인권 침해 의혹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인권을 침해한 건 조기문인데 오히려 서연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상부에는 보고가 올라갔습니까? 이미 올라갔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오면 직접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간부가 나가고 서연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기문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기문은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 대령,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신다면. 협조요? 무엇에 협조하란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을 잊으십시오. 그럼 저도 징계를 취하하겠습니다. 서연은 조기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증거를 빼앗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모든 게 남아있으니까. 조기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기억이라. 증거도 없는 기억을 누가 믿겠습니까? 조사관이 믿을 겁니다. 조사관? 그 조사관도 저와 같은 편입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기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기문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기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최하은 중사 말입니까? 네,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조기문은 천천히 돌아서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처리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새벽 최하은 중사는 개인 사정으로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떠났죠.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은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실망스럽군요, 윤 대령.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모할 줄 몰랐습니다. 조기문이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독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낡은 침대, 그리고 벽 한 구석이 조금 부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시멘트가 부스러졌습니다. 오래되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다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벽을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작업한 끝에 구멍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이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만큼 커졌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보초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707에서 배운 잠입 기술이 유용했습니다. 서연은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외장하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기문이 가져갔을 테니까. 행정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서연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손전등 없이
촉감만으로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장하드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조기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분명 탈출할 거라고.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윤대령. 조기문이 간부들에게 신호했습니다. 간부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제압당했고 외장하드도 빼앗겼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조기문이 외장하드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대령, 당신은 내일 아침 군 검찰에 넘겨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받게 될 거예요.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조기문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간부들이 서연을 다시 끌고 가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조기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누가 온 거야? 한 간부가 밖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군 검찰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관들도 함께 왔습니다. 조기문은 당황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기문 대령을 체포한다. 문이 열리며 군 검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하은이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은은 손에 또 다른 외장하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독자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군 검찰에 직접 갔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검찰관이 조기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조기문 대령, 당신은 군형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조기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냐? 그 애는 살아있어선 안 됐어. 조기문의 마지막 외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민우를 죽인 건 조기문이었습니다. 조기문은 군 검찰에 넘겨졌고 그와 함께 연루된 간부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부대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특별조사단을 파견했고 제7훈련단의 모든 기록이 압수되었습니다. 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확인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비밀 훈련장, 실험 기록, 그리고 김민우의 죽음까지. 하은도 함께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일치했고 외장하드 속 증거들이 모든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서연은 부대 안을 걸었습니다. 며칠 사이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훈련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서연에게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만났던 그 일병이었습니다. 대령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습니다. 당신들이 견뎌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부대 같습니다. 서연은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들이 장병들과 함께 훈련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제7훈련단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서연에게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다시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된 부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김민우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훈련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770 훈련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연은 계획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럼 앉아. 하은은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특히 군대에서는.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김민우 이등병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기문의 자백과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5년 전 그날 김민우는 실험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조기문은 그걸 은폐하기 위해 끝까지 치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준비 잘하겠습니다. 고마워. 함께 이 부대를 바꿔보자. 하은이 나가고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래전 707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었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서연이 깨달은 건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올바름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김민우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밝혀냈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이 아니었으면 민우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으로 남았을 겁니다. 서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기뻐할 겁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김민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청년. 그는 이제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부대로 돌아온 서연은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770 훈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각 단계마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장병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대 내 소통 채널을 완전히 개방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다시는
5년 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훈련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훈련장 중앙에 서서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지로 짓는 표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둔탁했던 병사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힘들어서 울었지만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훈련 후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령님,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훈련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국방부에서도 제7훈련단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장관은 직접 부대를 방문해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자네 덕분에 이 부대가 다시 살아났어. 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부대를 모델로 다른 부대들도 개편할 계획이네. 자네가 그 작업도 맡아줬으면 하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곳 일을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이지. 천천히 하게. 장관이 떠나고 서연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훈련이 끝나갈 무렵 한 병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령님,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대한민국 최강 부대가 될 거라던데 사실입니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강은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때 진짜 강한 부대가 되는 거야.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진짜 부대가 되었다고. 형식만 갖춘 조직이 아니라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7훈련단 재건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이제 편히 쉬어. 내가 꿈꿨던 부대를 만들었어. 한겨울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제7훈련단은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대한민국 최강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최강의 의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부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부대. 그것이 진짜 최강의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신병이 물었습니다. 선임님, 소문 들었어요? 그 윤서연 대령이 이 부대를 살렸다던데요? 선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대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서로가 서로를 살린 거라고. 신병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의, 새로운 군대의 시작. 서연은 훈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서연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